현 미국의 부채는 38조 달러.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정부는 하루에 약 50억 달러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If this continues, America will go bankrupt. 일론의 도지가 공무원들을 해고해 지출을 줄이고 트럼프가 매번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죠. Each point that this gentleman keeps up costs us $365 billion a year. Think of that. One point. 그런데 트럼프의 보다 핵심적인 정책들은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들은 이 정책들이 구조적으로 금융허갑 2.0을 가리킨다고 분석했죠. I mean, I like to call financial repression stealing money from all people slowly. 이번 영상에서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미국의 부채관리 정책의 본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접근법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국채를 사줄 사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 것이죠. 돈을 빌려줄 사람이 많을수록 미국은 빚에 대한 이자를 더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수단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은행의 SLR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SLR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운용하는 총 자산 규모에 대비해서 최소 이 정도는 은행의 진짜 자기 자본이어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SLR이 5%라면 투자 한도는 그 20배로 묶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SLR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총 한도에서 국채는 카운트를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행의 국채를 살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2020년 팬데믹 당시 페드가 SL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 은행들이 1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추가로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풀리는 여력은 약 2,100억 달러로 올해 만기에 도래하는 국채 9.2조 달러의 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수요 창출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 2.0이자 미국 국채를 소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발행사는 그만큼의 담보를 금고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미 국채를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7월에 통과시킨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은 이 담보인 준비금을 현금이나 미 국채와 같은 초안전 자산으로만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행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금보다는 이자를 주는 미 국채를 선호하기에 준비금으로 미 국채를 쌓게 되고, 이 때문에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면 그만큼 미 국채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026년 현재 스테이블 코인 대장격인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무려 1,3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단일 민간 기업인 테더가 독일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전체가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은 미국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총 규모가 2030년까지 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국채 수요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채우는 전략이죠. 베센트가 비트코인엔 냉소적이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엔 애정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s stable coins grow, so too will the demand for treasury bills.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미 국채를 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국채를 사게끔 압박하면서 미국채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단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 메커니즘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SLR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국채를 타 국가들에게 강매하는 것까지, 이것들은 모두 정책이 인위적으로 수요를 끌어올려서 금리를 낮게 누르는 구조입니다. 이는 이 채권자들이 본래 받았어야 할 수익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금융억압이라고 부르죠. 이 금융억압이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바로 억눌린 명목금리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아질 때, 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입니다.
이때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명목상 이자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실질 구매력이 잠식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한 빚의 실질 가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채권자들이 미국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구조인 겁니다. I mean, I like to call financial repression stealing money from all people slowly. 근데 현재 트럼프의 정책들이 어떻나요? 모두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관세, 감세, 이민 단속, 금리 인하 압박, 탈세계화 등 트럼프의 정책 조합은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르죠. 명목금리가 눌리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실질금리는 점차 감소해 이 금융억압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현금과 채권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이죠. 이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블랙록, JP몰건과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이며 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이 직접 쓴 논문에 명시된 구조입니다. 대부분이 읽지 않았을 뿐이죠. 거대한 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국가는 역사적으로 매번 비슷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GDP의 120%에 달하는 전쟁 부채를 이 방식을 통해 소화했는데요. 당시 국채와 예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명목상으로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30년이 지났을 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반이 되어 있었죠. 금융억압은 세금처럼 청구서가 날아오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히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 가치가 녹아내리는 방식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죠. 블랙록의 최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의 금융억압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낮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아직 자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는 우리가 아직 이러한 구조를 이해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기에는 이제 인프라와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이 잘 방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경제의 공포에 못 이겨서 이 고평가된 자산을 매수해서도 안 됩니다. 이 거시경제, 매크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로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하되 투자 판단은 항상 어디까지나 그 자산의 가치와 가격에 기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이 구조를 이해하는 자와 못하는 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그 차이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